이혼한 지 반년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다음 달 8일에 결혼한다며 내게도 청첩장을 보냈다고 했다. 나는 대답했다. 못 가. 나 방금 아이 낳았어. 30분 뒤 그가 헐레벌떡 내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랫배의 수술 자국에서부터 간헐적인 통증이 밀려왔다. 어젯밤 겪었던 사투와도 같았던 수술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간신히 몸을 뒤척였다. 침대 옆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는 작은 생명체가 깨지 않도록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내 아들, 태명은 도토리, 강하준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싶은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이는 2주나 일찍 태어났다. 피부는 아직 붉고 쭈글쭈글했으며 새하얀 속삭이에 쌓인 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창밖의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겨울비가 보슬보슬 흩날리며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의 윤곽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거리의 소란스러움은 두꺼운 유리창에 막힌 듯 이 회복실에는 고독할 정도의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누워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극도의 행복감과 동시에 지독한 서러움이 밀려왔다. 남편도 가족도 곁에 없었다. 유일한 친구인 지수가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러 잠시 집에 돌아갔을 뿐이었다. 그때 탁자 위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정적을 깨뜨렸다. 화면을 힐끗 보니 전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차갑고 날카롭게 떠올라 내 마음을 베는 듯했다. 벌써 6달이 흘렀다. 우리가 법원에서 나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지 6달. 나는 잠시 망설였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녹색 버튼을 향해 미끄러졌다. 어쩌면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아직 낡은 습관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여보세요. 물기 없는 목소리와 피로감으로 목이 잠겨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학 시절 나를 그토록 설레게 했던 그 목소리는 이제는 무서울 정도로 정중한 거리감을 담고 있었다. 서윤 씨, 잘 지내요? 강태준이 물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다른 목적을 위한 의례적인 인사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조 단위의 부동산 그룹 전체를 경영하느라 바쁜 사람이었다. 전 부인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할 위인이 아니었다. 살아는 있어. 나는 짧게 대답하며 아들의 오르내리는 작은 가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바쁘다면서. 수화기 너머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자의 자신감 넘치는 웃음이었다. 여전하네. 그 까칠한 성격. 소식 하나 전해주려고 전화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던 사이인데 다른 사람한테서 듣게 하고 싶진 않아서. 나는 이불 끝을 살짝 움켜쥐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달 8일 저 유진 씨랑 신라호텔에서 결혼식 올립니다. 서윤 씨도 와줬으면 해요. 어쨌든 헤어졌어도 친구로 지낼 순 있는 거잖아요. 태준의 말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귓가에 박혔다. 그가 결혼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유진은 유서 깊은 가문의 금지옥엽 외동딸로 사업적으로도 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상대였다. 우리가 이혼한 이유 중 하나도 내가 그의 곁에 서기에는 격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칼에 베인 듯 아려오는 걸까? 그 통증은 살칸의 수술 자국보다도 더 선명했다. 그는 나를, 전 부인을 초대해서 새 여자와 행복한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혼한 지 불과 6달 만에 강태준의 잔인함은 언제나 완벽할 정도로 신사적이고 문명적인 포장지에 쌓여 있었다. 그는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 자신이 고상하다는 것, 아니면 내가 완전히 과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싶었던 걸까? 서윤 씨, 듣고 있어요? 내가 너무 오래 침묵하자 태준이 재촉했다. 나는 아들을 보았다. 아이가 뒤척이며 작은 입을 오물거렸다. 기이한 힘이 내 안에서 솟아올랐다. 나는 더 이상 매일 밤 남편의 저녁상을 차리며 인내하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엄마였다. 그리고 이 엄마는
그 누구도 설령 아이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신을 더 이상 상처 입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터였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고 오히려 또렷하고 차가워졌다. 초대해줘서 고마운데 미안하지만 못 갈 것 같아. 무슨 바쁜 일이라도 있어요? 갤러리 일 때문이라면 하루쯤은 미뤄요. 내가 기사 보내줄 테니. 그림 같은 것 때문이 아니야.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깃털처럼 가볍게 나왔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나 산후조리 중이야. 수학이 넘어가 침묵에 잠겼다. 공간이 그대로 멈춘 듯 했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다 깨섰고 태준의 옆에 있던 누군가의 수근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숨이 찼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다. 뭐라고요? 태준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갈라져 있었다. 나 산후조리 중이라고. 어젯밤에 제왕절개로 아들 낳았어. 그러니 당신의 좋은 날에 내가 빠져도 괜찮겠지.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어떤 해명이나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단호하게 눌렀다. 화면이 까맣게 변했다. 나는 휴대폰을 침대 매트리스 위로 던졌다. 지난 몇 달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막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도토리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상처의 통증을 꾹 참으며 몸을 일으켜 아이를 가볍게 토닥였다. 착하지, 엄마 여기 있어. 우리 둘만 있으면 돼. 아무도 필요 없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방금 전의 대화에서 나는 이겼다. 그런데 왜 마음은 이토록 공허할까? 나는 방금 내뱉은 말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의 기폭제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강태준의 성격상 그는 이 일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위태로운 평화는 곧 끝날 터였다. 30분. 내가 전화를 끊고 나서 병실 문이 난폭하게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었다. 내가 아이에게 줄 분유를 타느라 정신이 없을 때였다. 육중한 나무 문이 벽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에 곤히 잠들어 있던 도토리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황급히 아이를 끌어안고 뒤를 돌아보았다.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한바탕 쏘아붙일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태준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쓴소리는 목구멍 안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내가 알던 항상 머리에 젤을 발라 넘기고 완벽하게 다려진 옷에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던 그 강태준 대표가 아니었다.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는 상아색 예복을 입고 있었다. 아마도 결혼식을 위해 맞춰보던 옷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끼는 흐트러져 있었고 안쪽 셔츠 자락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가슴의 단 부토니에는 시들었고 머리카락은 땀으로 엉망진창이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숨은 가빴으며 가슴은 마치 수십 킬로미터를 달린 사람처럼 오르내렸다. 이마에서는 콩알만 한 땀방울이 뺨을 타고 턱 끝으로 흘러내렸다. 태주는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서 커다란 눈으로 나를, 그리고 내 품에서 울고 있는 붉은 핏덩이 아기를 번갈아 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악과 의심,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처음 보는 모호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서윤 씨. 그가 내뱉은 목소리는 갈라져 마치 좁은 문틈을 비집고 나오는 바람 소리 같았다. 나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최대한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나는 아이를 달래며 그를 쳐다보지 않고 도토리의 속사계를 내려다보았다. 여긴 왜 왔어? 여긴 회복실이야. 관계자 외출입 금지. 태주는 나의 쌀쌀맞은 축객령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길고 급한 걸음으로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다. 땀 냄새와 향수 냄새, 그리고 혼란의 냄새가 뒤섞여 내 코를 찔렀다. 진심이에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아이를 가리켰다. 이 아이, 누구 아이야?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때 나를 매료시켰던 그 검은 눈동자에는
이제 헐렁한 환자복을 입은 초췌한 여인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내 아이야. 나는 또렷하게 대답했다. 아빠가 누구냐고. 태준이 으르렁거렸다. 목구멍에서 억눌린 외침이었지만 나의 평정을 깨뜨리기에는 충분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와 커다란 손으로 병상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비웃었다. 비뚤어진 미소였다. 질문이 이상하네. 우리 이혼한 지 6개월 됐어. 나한테는 내 인생이 있고 당신한테는 당신 인생이 있는 거야. 내 아이 아빠가 누구든 강 대표님이랑 무슨 상관인데? 날 미치게 하지 마. 태주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몸을 낮춰 나와 얼굴을 마주했다. 6개월, 이혼하고 6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어. 거기서 임신 기간 10달을 빼면 당신 우리 법원 가기 전부터 임신하고 있었던 거지. 안 그래? 사업가의 명석함과 날카로움이 단 몇 초 만에 그 계산을 끝내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숨기고 싶지도 않다는 것을 알았다. 맞아. 나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왜? 태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눈에는 붉은 핏발이 서 있었다. 왜 말 안 했어? 왜 감히 나한테 이런 엄청난 일을 숨겼냐고. 말해서 뭐하게. 나는 쏘아붙이듯 되물었다. 목소리에는 신랄함이 가득했다. 말해서 당신 동정이라도 사라고. 아니면 저 집안 좋은 아가씨 맞이할 준비로 바쁜 와중에 나한테 남는 책임감이라도 좀 베풀어 달라고. 당신 자신을 좀 봐. 그날 우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당신이 뭐라고 했어? 당신은 사업을 도울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하지. 하루 종일 몽상에 잠겨 그림이나 그리는 화가는 필요 없다고 했잖아. 당신은 자유가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다고. 내가 그 자유를 줬잖아. 뭘 더 바라는 건데. 태주는 얼어붙었다. 오래전 그가 내 심장에 칼처럼 박아 넣었던 말들을 이제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침대 난간에서 손을 떼고 한 걸음 물러섰다. 마치 누군가에게 세게 뺨을 맞은 사람처럼. 내 품에 안긴 도토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숨막히는 긴장감을 깨뜨렸다. 태주는 정신이 든 듯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눈빛이 흔들렸다. 아기 좀 보여줘. 그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힘이 없었다. 안 돼. 나는 아이를 품에 더 꽉 끌어안았다. 모성 본능이 강하게 솟아올랐다. 돌아가. 당신 약혼녀가 기다리고 있잖아. 아기 좀 보자고. 태준이 갑자기 소리치며 아이를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손대지 마. 내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보호하려 몸을 웅크렸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당직 간호사가 엄한 표정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보호자분,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여긴 병원이지 시장이 아닙니다. 저기요, 누구신데 이러세요? 아직 면회 시간 아니니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태주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손은 허공에 든 채였다. 그는 나를, 아기를, 그리고 간호사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불타는 듯한 눈빛에 간호사마저 주춤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태주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구겨진 조끼 자락을 바로 잡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본래의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두 손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내가 이 아이 아빠입니다. 그가 간호사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이 실려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폭풍전의 하늘처럼 어두워졌다. 평생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윤 씨, 당신이 틀렸어. 당신 인생 최대의 실수는 이 강태준의 아버지가 될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등을 돌려 병실을 나갔다. 그의 뒤에는 차가운 공허함과 내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는 불안감만이 남았다. 나는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태준이 떠난 후 나는 병상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 온몸을 떨었다. 도토리는 울음을 그치고 엄마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작은 손으로 내 새끼손가락을 꼭 쥔 모습이 마치 보호를 구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아들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날을 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격렬하게 닥칠 줄은 몰랐다. 태준의 등장은 내가 오랫동안 힘겹게 지켜온 평온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덩이와 같았다. 나는 두려웠다. 전 남편의 권력과 돈 앞에서 무력한 한 엄마의 두려움이었다. 태준의 말이 맞았다. 나는 그의 소유욕을 과소평가했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지수였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인 그녀는 양손에 크고 작은 가방을 들고 들어오다. 빨갛게 부어오른 내 눈을 보고는 기겁했다. 왜 그래? 수술 부위가 아파? 아니면 아기가 보채? 지수는 짐을 소파에 던져두고 달려와 내 이마를 짚었다. 태준 씨가 방금 다녀갔어.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떡 벌렸다. 뭐, 그 인간이 벌써 알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방금 결혼한다고 전화 왔다며 내가 말 실수했어. 산후조리 중이라고 말해버렸어. 지수가 자기 이마를 탁 쳤다. 세상에, 이 미친 커나. 너 벌집을 쑤셨구나, 서윤아. 그래서 그 인간 반응이 어땠는데? 나는 방금 있었던 짧지만 폭풍 같았던 만남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방 안을 서성이며 역력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강태준 성격에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 인간은 야심 덩어리에다가 은근히 가부장적이잖아. 대를 이을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어떻게든 아기를 빼앗으려고 할 거라고. 넌 어쩔 셈이야? 모르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다. 나 혼자서도 키울 수 있어. 모아둔 돈도 있고 갤러리도 잘 되고 있잖아. 그 사람 돈 필요 없어. 문제가 돈이 아니잖아. 지수가 버럭 소리쳤다. 문제는 그 인간의 자존심이랑 그 명문가 집안이라고. 네 생각에 그 엄마가 자기 집안의 장손이 밖에서 떠도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지수의 말은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의 전 시어머니. 그녀는 날카롭고 가문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여자였다. 예전에도 그녀는 내가 가난한 화가에 집안 배경도 보잘것없다며 나를 탐탁지 않아 했다. 이제 내가 그 집안의 장손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는 그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닌 강씨 가문의 재산으로 여길 것이다. 갑자기 병실 문이 다시 벌컥 열렸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태준이 앞장서 있었다. 그는 조끼를 벗고 넥타이를 푼 흰 셔츠 차림에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상태였다. 그의 뒤에는 권위 있어 보이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3명과 이런저런 기계를 밀고 들어오는 간호사 2명이 따르고 있었다. 지금 무슨 짓이야? 나는 겁에 질려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태준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의사를 향해 돌아서서 정중하게 말했다. 교수님, 아이 상태 좀 종합적으로 봐주십시오. 아이가 2주 일찍 태어났는데 폐가 아직 완전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샘플도 채취해 주시고요. 강태준, 당신 미쳤어. 내가 소리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수술 부위의 통증이 나를 침대에 주저앉혔다. 태준이 다가와 내 어깨를 눌렀다. 그의 손은 뜨겁고 강했지만 나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자제력이 느껴졌다. 가만히 누워 있어. 수술 부위에 물이 가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 전의 공격적인 태도는 사라졌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가 담겨 있었다. 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걸 해주는 것뿐이야. 당신이 막을 권리는 없어. 내 아이야. 검사 따위 필요 없어. 이 아이는 내 아이고 당신 아이이기도 해. 태준이 내 얼굴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이 내 눈 깊숙한 곳을 꿰뚫었다. 원망과 확신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애 얼굴 좀 봐, 서윤 씨. 저 넓은 이마, 저 삐쭉 나온 입술.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할 셈이야? 나는 도토리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작은 얼굴은 정말로 태준의 축소판이었다. 잠결에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까지도 아빠를 쏙 빼닮았다. 혈연은 말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김 교수님은 소아과 분야 최고 권위자야. 태준이 목소리를 낮춰 설명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아기에게서 떼지 못했다. 이 병원 시설도 좋지만 최고는 아니지. 난 우리 아들이 아무 문제 없는지 확실히 해야겠어. 옆에 서 있던 지수가 끼어들려 했지만 문 앞에 버티고 선 태준의 경호원에게 막혔다. 그녀는 그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의사들이 도토리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부드럽게 아이를 다루었다. 나는 무력하게 그들이 검사를 위해 아들의 발뒤꿈치에서 피를 뽑는 것을 지켜보았다. 바늘이 살을 찌르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에 내 속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태주는 고개를 돌린 채 서 있었다. 주먹을 꽉 쥔 그의 손등에 퍼런 힘줄이 돋아 있었다. 그 역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의사들이 진찰을 마치고 떠난 후에도 태주는 남아 있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다 인큐베이터 옆에 앉았다. 그는 조용히 앉아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든 아기를 바라보았다. 방 안의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긴장감은 아련한 슬픔으로 바뀌었다. 왜 그랬어? 태준이 나를 보지 않고 물었다. 시선은 여전히 아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같은 질문이었지만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무거운 책망만이 남아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난 기계처럼 살았어. 그런데 당신은 내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입덧을 견디고 몸의 변화를 감내하고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 날 대체 뭐라고 생각한 거야? 길 가던 사람도 이보다는 정이 있겠다. 당신이 선택한 건 당신 사업이었잖아. 나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기나긴 출장과 접대를 위한 술자리를 선택했고 당신에게 막대한 계약을 안겨줄 수 있는 유진 씨를 선택했어. 나는 단지 내 아이를 당신의 계산 속에서 지키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야. 태준이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후회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남자의 고집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어. 당신이 임신한 걸 알았다면 절대 이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말하지 않은 이유야. 나는 슬프게 웃었다. 난 책임감만으로 유지되는 결혼은 원하지 않았어. 난 사랑받고 싶었다고. 강태준. 하지만 당신은 오래전에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됐잖아. 태준은 침묵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아마 그 역시 그 적나라한 진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의 결혼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훨씬 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사랑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게, 하지만 새로운 족쇄가 되기에는 너무 일찍 찾아왔다. 태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더니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전화는 다시 울렸다. 유진 씨네. 나는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씁쓸하게 말했다. 약혼녀가 전화하잖아. 어서 가봐. 기다리게 하지 말고. 태준은 휴대폰과 나와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일어섰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소파에 던져버렸다. 결혼식 취소했어. 그가 잘라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뭐라고? 유진 씨와의 결혼 취소했다고. 여기로 오려고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비서한테 전부 취소하라고 지시했어.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미쳤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 하나 때문에 파트너 그룹 회장의 딸과의 결혼을 취소하다니. 당신 미쳤구나. 내가 내뱉었다. 아마도. 태준이 입꼬리를 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이불 밖으로 나온 도토리의 작은 손가락을 살짝 건드렸다. 하지만 내 아들이 여기 누워 있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할 수는 없지. 그 서툰 행동, 대한민국 부동산 업계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자의 그 떨리는 손길이 순간 내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이성이 곧바로 아프게 나를 후려쳤다. 믿지 마. 이 뒤늦은 후회를 믿지 마.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소유욕일 뿐이야. 태주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경호원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병실의 좁은 소파에 버티고 앉았다. 지수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어. 죽을 끓여오겠다며 조심하라는 눈짓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숨 막히는 정적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저쪽에서 두 손을 깍지 낀 채 이마에 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몸에서 나던 향수 냄새는 많이 날아가고 희미한 담배 냄새만 남아 있었다. 태준이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걸까? 예전에 우리가 사랑했을 때 나는 그에게 금연을 강요했었다. 그는 약속했고 지켰다. 하지만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후 업무 스트레스가 그를 너무 많이 바꿔놓았다. 기억이 느린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우리는 미대에서 만났다. 그는 경제학과 학생으로 우리 학교에 교류차 왔다가 시동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나는 크고 거추장스러운 이젤을 들고 낑낑대고 있었다. 그가 달려와 도와주었고 그렇게 꿈처럼 아름다운 첫사랑이 시작되었다. 소박했던 오후들, 그는 낡은 오토바이로 나를 태워 한강변을 달렸고 우리는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언젠가 우리만의 작은 집을 갖자고 약속했다. 우리는 그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결혼했다. 그 힘들었던 시절 그의 곁을 지킨 것은 나뿐이었다. 컵라면 하나, 동전 한 뼘도 나눴었다. 나는 프랑스 유학의 기회를 포기하고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다. 회사는 커졌고 돈은 물처럼 밀려 들어왔다. 우리는 허름한 자취방에서 고급 아파트로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거리도 통장 잔고와 함께 멀어져 갔다. 내가 차린 저녁상은 식은 채로 그를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다. 오늘 회의 있어. 접대 때문에 늦어. 회사에서 잘게 같은 메시지가 점점 잦아졌다. 나는 그 호화로운 집안의 장식품이 되어갔다. 그가 밖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순종적인 아내. 절정은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다. 나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오케스트라 공연 티켓 2장을 예매했다. 우리가 학생 때 함께 보자고 그토록 꿈꿨던 공연이었다. 나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가 좋아하던 붉은 실크 원피스를 입고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다. 공연은 끝났다.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화려한 조명 아래 나 홀로 덩그러니 서 있었다.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그는 잊어버렸다고 파트너사와 회사 합병 건으로 바빴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의 의미로 명품 핸드백을 내게 던져주고는 죽은 듯이 잠들었다. 나는 그 핸드백과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번갈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죽었다. 무감각한 돈 버는 기계, 강태준 대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내가 마지막 노력으로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그의 회사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나는 그의 의자에 걸쳐진 재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샤넬 노 5의 진한 향. 내가 쓰는 종류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유진, 그의 비서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그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치게 했다. 나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무슨 생각해요? 태준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는 고개를 들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예술의 전당에서 당신을 기다렸던 날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숨기지 않고 불쑥 말했다. 태주는 움찔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 그도 기억하고 있거나 혹은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의 위대한 인생에서는 그저 사소한 일이었을 테니 미안해요. 그가 낮고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은 정말 회의를 빠질 수가 없었어. 이제 와서 중요하지 않아.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움직일 때마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당신은 원하는 걸 다 가졌잖아. 사업, 명성. 단지 나는 내 아들이 나중에 당신처럼 무심하고 이기적인 남자가 되지 않았으면 할 뿐이야. 태준이 벌떡 일어났다.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내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다. 남편으로서의 나를 탓할 순 있어도 아버지로서의 자격은 판단하지 마. 난 그걸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으니까. 그가 으르렁거렸다. 아들에게 보상해 줄 거야.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게 해줄 거야. 최고의 학교에 보내고 최고의 물건만 쓰게 하고 가장 빛나는 미래를 갖게 할 거라고. 당신이 말하는 최고라는 건 결국 돈이겠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고 곁에 있어주는 거야. 한도 없는 블랙카드나 서명만 해주는 아빠가 아니라. 그럼 뭘 원하는데. 태준이 침대 가까이 다가와 거대한 그림자로 나를 압도했다.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집에 와서 아이 기저귀나 갈아주길 바라는 거야?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서윤 씨.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지만 돈 없이는 아이를 지킬 생각도 하지 마. 당신의 그 작은 갤러리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아이에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만큼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난 아이에게 평화를 줄 수 있어. 평화? 태준이 비웃었다. 싱글맘이라는 세상의 시선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강태준의 전 부인이 허름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는 걸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 것 같냐고. 당신 너무 순진해. 논쟁은 노크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와 태준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대표님, 모든 일이 처리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취소했고 유진 씨 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쪽 회장님께서 즉시 대표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태준이 손을 저었다. 표정은 차가웠다. 나중에 뵙겠다고 해. 지금은 바쁘니까. 그리고 나가봐. 태준이 소리쳤다. 비서는 황급히 물러났다. 태준은 서류 뭉치를 집어들고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이게 뭐야? 내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읽어봐. 그가 짧게 말했다. 나는 종이를 받아들고 굵은 글씨들을 훑어보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것은 양육 및 후원 협의서였다. 내용은 태준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집을 사주고 가사도우미와 개인 주치의를 고용해주는 대신 그는 언제든지 아이를 방문할 권리를 가지며 아들은 강씨 성을 따르고 족보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 소식들은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잖아. 난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두지. 태준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건 당신 의견을 묻는 게 아니야. 통보하는 거지. 나는 손안의 종이를 구겨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꺼져. 아무것도 서명 안 해. 내 아이를 뺏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태준은 피하지 않고 종이가 가슴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지게 내버려 두었다. 그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고 구김을 펴서 침대 머리맡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생각해봐. 몸도 약한데 흥분하지 말고 내일 다시 얘기하지. 경호원들을 밖에 세워둘 테니 아이 데리고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등을 돌려 떠났다. 내 뒤에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서서히 닫혀오는 황금 세 장에 대한 두려움만이 남았다. 나는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태준이 닫고 나간 문의 냉정한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넓은 방은 억압적인 침묵으로 인해
순식간에 비좁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다. 도토리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와 함께 작은 입술이 꿈속에서 젖을 빠는 듯 이따금씩 움직였다. 아들을 보자 내 마음속에서는 강렬한 결심과 함께 쓰라림이 차올랐다. 나는 태준이 내 인생과 아이의 인생을 더 이상 지배하게 둘 수 없었다. 한밤중에 태준이 돌아왔다. 그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평소에 권위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잘 다려진 짙은 남색 셔츠. 하지만 그의 눈 밑 다크서클은 그가 애써 감추려는 피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의자를 끌어다 방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일을 시작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그의 각진 얼굴을 비추며 강렬한 명암의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다음 날 아침, 겨울의 희미한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때 태주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는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상류층 사이에서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소문난 그 강력한 블랙카드가 들려 있었다. 이거 가져, 태준이 말했다. 목소리는 마치 휴지 조각을 건네는 듯 태연했다. 한도 없는 카드야. 아이 것이든 당신 것이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걸로 긁어.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이야. 나는 번쩍이는 블랙카드를 그리고 그의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 담긴 자신감은 나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그는 여전히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필요 없어. 나는 그의 손을 밀어냈다. 내 돈으로도 충분히 아이 키울 수 있어. 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역력한 불쾌감이 드러났다. 고집 좀 그만 부려. 서윤 씨, 당신 그림 팔아서 버는 푼돈으로 아이에게 최고의 삶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수입 분유, 유기농 기저귀, 개인 주치에, 나중에는 국제학교까지 뭘로 감당할 건데 내 방식대로 아이를 키울 거야. 나는 목소리에 떨림을 억누르며 맞받아쳤다. 가장 비싼 것만 쓰는 게 가장 좋은 건 아니야. 세상의 수많은 아이들이 당신의 그 블랙카드 없이도 건강하게 잘만 자라. 태준이 비웃었다. 조롱이 가득한 미소였다. 이 강태준의 아들을 평범하고 부족하게 살게 할 셈이야? 난 절대 허락 못해. 내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누려야 해. 무슨 권리로? 내가 소리쳤다. 분노가 폭발하며 고통마저 잊게 했다. 무슨 권리로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당신이 아빠라고? 그럼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은 어디 있었어? 내가 입덧으로 죽을 것 같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 내가 비바람을 뚫고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갈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내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수술 동의서에 혼자 서명해야 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 강태준.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울분이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나한테 권리 운운하지 마. 당신은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어. 회의를, 출장을, 당신의 그 여자를 이 가정 대신 선택한 순간부터 말이야. 태주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카드를 쥔 손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나의 비난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적나라하고 잔인한 진실이었다. 그가 나를 보았다.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안에서 나는 고통과 후회, 그리고 무력감을 보았다. 나는 오만하던 그 남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다. 내가 잘못했어. 태준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탁하게 잠겨 있었다. 시간을 되돌려 그 잘못들을 바로잡을 순 없겠지. 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위해 보상하고 싶어. 나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라도 기회를 줘. 그는 누군가 막 가져다 놓은 듯한 붉은 장미 꽃병 옆 침대 머리맡 테이블에 카드를 올려놓았다. 이 돈은 아이 거야. 당신이 쓰든 안 쓰든 그건 당신 자유지만
단지 내가 밉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지는 마. 아이를 생각해. 그 말을 남기고 태주는 발코니로 나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한 그의 외로운 뒷모습이 비쳤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무거웠다. 그의 말이 일부는 맞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를 미워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내 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좋은 것들을 빼앗을 권리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우리 모자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았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병원의 정적은 대규모의 침공으로 깨졌다. 나는 선잠을 자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깼다. 눈을 뜨자 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온갖 물건들을 방 안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빼곡히 외국 상표가 찍힌 크고 작은 상자들이 방구석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최신형 젖병 소독기, 공기청정기, 자동 흔들 침대, 그리고 내가 이름조차 미처 알아보지 못한 수많은 물건들이었다. 태주는 방 한가운데 서서 태블릿 PC를 들고 직원들에게 물건 배치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아이를 돌보는 아빠라기보다는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 같았다. 조심해서 다뤄, 깨지기 쉬운 물건이야. 태준이 난방기를 옮기던 직원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 병실을 창고로 만들 셈이야? 내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태준이 나를 돌아보았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가장 필요한 것들만 가져온 거야. 병원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안 놓여. 부족하다고? 나는 비웃었다. 여긴 이 병원에서 제일 비싼 VIP 병실이야. 아직도 당신 기준에는 못 미치나 보네. 태준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옅은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지었으며 엄격해 보이는 얼굴에서는 전문성이 묻어나왔다. 그녀의 가슴에는 김선영, 신생아 케어 전문가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 대표님께서 작은 도련님을 돌보라고 고용하신 김선영입니다. 김 여사가 내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목소리는 마치 프로그램된 것처럼 정확하고 기계적이었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가 즉시 설명했다. 김 여사님이야. 전문 산후도우미시고 국제병원에서 20년간 신생아를 돌본 경험이 있으셔. 이제부터 아이 돌보는 거 도와주실 거야. 낯선 사람한테 내 아이 맡기기 싫어. 나는 즉시 반대했다. 모성애는 내 아이에게 접근하려는 모든 이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했다. 당신 막 수술 끝내서 몸도 약한데 밤새워가며 아이 돌볼 순 없어.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 여사님이 아기 목욕, 수유, 마사지를 다 해주실 거야. 당신은 그냥 쉬면서 회복하기만 하면 돼. 김 여사는 내 동의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요람으로 다가가 능숙하게 실내 온도를 확인하고 도토리의 이불을 고쳐 덮어준 뒤 나를 향해 말했다. 도련님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사모님께서 유축해두신 모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분유를 탈까요? 그녀가 작은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내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런 거리감 느껴지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내가 직접 수유할 거야. 내가 몸을 일으켜 아이를 안으려 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사모님께서는 아직 항생제를 맞고 계셔서 모유가 지금 당장은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김 여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나를 막았다. 대표님께서 일본에서 가장 좋은 분유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미숙아에게 아주 적합한 제품입니다. 나는 도움을 구하듯 태준을 쳐다봤지만 그는 김 여사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말씀대로 해. 전문가시잖아. 무력감이 나를 덮쳤다. 나는 눈앞에서 엄마가 될 권리를 박탈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최고라는 명분으로 나를 배제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아이를 낳는 기계였나? 임무를 완수했으니 이제 전문가와 현대적인 기계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는 건가? 나는
입술을 깨물며 김 여사가 능숙하게 내 아이를 안아 젖병을 물리고 트림시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완벽하고 정확했지만 조금의 서투름도 없었다. 하지만 왜 이리도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 모성애의 따스함이 엄마와 아이 사이에 신성한 유대감이 빠져 있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전문성을, 표준화된 절차를 신뢰했다. 그는 아이에게 그 어떤 절차보다 엄마의 온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좀 쉬어. 태준이 내게 말하고는 비서와 전화로 업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나는 사람과 물건으로 가득 찬 이 방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태준의 통제는 점점 더 정교하게 관심과 걱정이라는 이름 아래 내 목을 조여왔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나는 정말로 아이를 잃게 될 것이다. 그날 점심 지수가 돌아왔다. 그녀는 내가 지독히도 싫어하지만 모유 수유를 위해 억지로 먹어야 하는 미역국이 담긴 보온 도시락을 들고 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산처럼 쌓인 물건들과 기계처럼 움직이는 산후도우미를 보고 지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게 다 뭐야? 지수는 내 옆에 앉으며 속삭였다. 나 백화점 잘못 들어온 줄 알았네. 강태준 작품이야. 나는 김 여사가 듣지 못하도록 속삭이며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전문 산후도우미까지 고용했어. 난 이제 완전 잉여인간이야. 지수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김 여사를 힐끗 쳐다보더니 내 귀에 바싹 다가와 작게 말했다. 상황이 심각해. 서윤아, 방금 들었는데 강태준네 집안에서 손주 데려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대. 그 엄마, 이 여사 말이야. 벌써 변호사랑 접촉했나 봐. 그 여자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심장이 냈는 듯 했다. 나의 전 시어머니, 이 여사는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끔찍한 악몽이었다. 그녀는 명예와 가문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철의 여인이었다. 도토리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데려가고 나를 그 아이의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것이다. 나 이제 어떡하지, 지수야. 나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를 잃을 순 없어. 도망쳐야 해. 지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눈빛은 단호했다. 여기 있다가는 끝장이야. 강태준은 널 구슬려서 안심시키려는 것뿐이야. 아이가 좀 더 크면 바로 돌변할 거라고. 어디로 도망가. 강태준은 사방에 눈과 귀가 깔려 있어. 가평. 지수가 빠르게 말했다. 우리 먼 친척 이모님 별장이 거기 있어. 잣나무 숲 깊숙한 곳에 있어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아. 내가 열쇠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 가서 잠시 숨어 있어. 아이가 좀 더 크면 내가 서류 준비해서 해외로 보내주거나 아주 먼 곳으로 가게 해줄게. 하지만 아이 건강은 애가 미숙하잖아. 나는 요람에 잠든 도토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걱정 마. 아는 의사한테 물어봤어. 보온만 잘해주고 차로 조심해서 이동하면 괜찮대. 중요한 건 유전자 검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이 여사가 개입하기 전에 당장 떠나야 한다는 거야. 나는 망설였다. 이 계획은 너무 위험했다. 나는 막 수술을 끝냈고 아이는 아직 핏덩이였다. 하지만 발코니에서 통화 중인 태준을 저 차가운 산후도우미를 보자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나는 차라리 아이와 함께 고생하는 편이 저 위선적인 황금 세장 속에서 아이가 아빠의 무감각한 복제품이 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나았다. 언제가? 내가 결심한 눈빛으로 물었다. 모레 새벽, 지수가 계산했다. 아까 강태준 통화하는 거 엿들었는데 모레 아침에 엄청 중요한 주주총회가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대. 일찍 병원을 나설 거야. 그때 내가 병원 후문으로 차를 댈게. 김 여사는 내가 처리할게. 지수가 짓궂게 윙크했다.
그 여자 커피에 설사약이라도 타든지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서 딴 데로 보내버릴게. 넌 준비만 하고 있어. 우리는 최대한 평범해 보이려 애쓰며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 논의했다. 태준이 안으로 들어오다 우리가 속닥거리는 것을 보고 의심스럽게 물었다. 두 사람 무슨 작당 모의라도 하는 거예요? 네 욕하는 중이었는데 됐냐? 지수가 쏘아붙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었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모범적인 가족의 오붓한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지. 지수가 떠나고 나는 침대에 누웠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다. 탈출 계획은 이미 시동이 걸렸다. 이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박이었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을 것이고 실패하면 그 결과는 감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다음 이틀은 평온한 겉모습 아래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태주는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그는 노트북을 가져와 병실에서 일했고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우리 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빠가 되는 연습을 시작했다. 김 여사가 모든 것을 도맡아 했지만 태주는 사소한 일에나마 참여하려 애썼다. 그는 서투르게 아이를 안는 법을 배웠다.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의 커다란 손은 이제 도토리의 연약한 머리를 받치며 떨고 있었다. 한 번은 그가 몰래 아이의 손바닥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는 것을 보았다. 잠결에 도토리는 무의식적으로 아빠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태주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의 입가에 보기 드문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그는 정말 다정하고 친근해 보였다. 그 모습은 언젠가 나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약속했던 그 시절의 대학생을 떠올리게 했다. 꽉 잡네. 태준이 속삭이며 나를 향해 말했다. 눈빛이 기쁨으로 반짝였다. 나중에 이 녀석 힘 좀 쓰겠는데 날 닮아서. 내가 불쑥 말하고는 후회했다. 태준이 나를 보았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서윤 씨, 아직 나한테 화난 거 알아요. 하지만 난 정말 우리 관계가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해?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마음의 상처는 잊자고 해서 잊히는 것이 아니었다. 기다릴게.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변했다는 걸 당신한테 증명해 보일게. 그의 말은 내 마음을 심하게 흔들었다. 김 여사의 지도를 받으며 서투르게 아이 기저귀를 가는 그를 볼 때, 아이가 울자 한밤중에 깨어나는 그를 볼 때, 나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가 그려내는 행복한 가족의 그림을 믿고 싶어졌다. 하지만 끊임없이 울려대는 업무 전화와 전화기 너머로 부하 직원에게 내리는 그의 냉정한 지시가 나를 다시 현실로 끌어내렸다. 그는 여전히 야심차고 독단적인 강태준이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것. 처음 아빠가 된 남자의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다. 새로움이 지나가고 업무 스트레스가 다시 덮쳐오면 과연 그가 지금처럼 인내심을 갖고 앉아 잠든 아이를 바라볼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새로운 정복을 향해 달려나가 우리 모자를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내버려 둘까? 나는 내 인생과 아이의 인생을 그렇게 희박한 믿음에 걸 수 없었다. 탈출하기 전날 오후 태주는 잉어죽 한 그릇을 가져왔다. 전속 요리사에게 시켜 만든 것이라며 따뜻할 때 먹으라고 했다. 그는 다정하게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식힌 다음 내 입가에 가져다 주었다. 나는 죽그릇과 그를 번갈아 보았다. 이런 관심 예전 같았으면 기뻐서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죄책감만 들게 할 뿐이었다. 나는 곧 그를 속이고 그의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 참이었다. 고마워. 나는 죽그릇을 받아들고 기계적으로 먹었다.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 태준이 말했다. 조금 늦게 들를 테니 김 여사님 말씀 잘 듣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응, 일이나 신경 써.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태준은 몸을 숙여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잠시 망설이다.
내 머리카락에도 스치듯 입을 맞췄다. 잘 자. 그가 떠나고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미안해, 태준 씨. 나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어. 나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떠나야만 해.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몰래 아이에게 필요한 옷까지 몇 개를 작은 가방에 챙겨 침대 밑에 숨겼다. 나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거꾸로 세었다. 시간은 나를 놀리듯 느리게 흘러갔다. 밖에서는 비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흐느끼는 내 마음 소리 같았다. 내일이면 진짜 폭풍이 닥쳐올 것이다. 오전 7시 비 내리는 잿빛 아침 햇살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나 따뜻한 옷을 입었다. 밖에는 출산 후 아직 약한 몸을 가리기 위해 두툼한 패딩 점퍼를 걸쳤다. 도토리도 두 겹의 소미불에 따뜻하게 쌓여 오물거리는 작은 코만 드러내고 있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다. 매 순간이 팽팽한 기타줄처럼 긴장되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다. 계획대로 태주는 주주총회에 늦지 않기 위해 6시 반에 떠났다. 그는 서둘러 아이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바로 떠났다. 나의 이례적인 침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채 남은 유일한 문제는 김 여사였다. 그녀는 방구석에서 분유를 타고 있었다. 새벽녘에 지수가 몰래 그녀가 즐겨 마시는 아이스라떼에 약한 설사약을 타놓았다. 나는 약효가 제때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사모님, 도련님 분유 다 됐습니다. 김 여사가 젖병을 들고 돌아섰다. 얼굴이 약간 찡그려져 있었다. 거기 두세요. 이따 제가 먹일게요. 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잠깐 아기 좀 봐주세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갑자기 그녀가 배를 움켜쥐며 얼굴색이 변했다. 어이쿠, 배가. 복통은 빠르고 격렬하게 찾아와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젖병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가게 만들었다. 문 잠그는 소리가 철컥하고 울렸다. 기회는 지금이다. 나는 망설임 없이 벌떡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고 도토리를 품에 안았다. 나는 태준이 사들인 그 값비싼 물건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화살처럼 병실을 뛰쳐나왔다. 그 모든 것은 허상일 뿐 내가 필요한 것은 자유였다. 아침에 병원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복도 끝에 있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빠르게 걸었다. 지수가 신신당부했던 대로 이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감시 카메라가 없는 건물 뒤편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었다. 급한 걸음걸이에 맞춰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이를 악물고 아이에게 속삭였다. 힘내, 아들. 우리 곧 탈출할 수 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눈을 감고 안으로 들어가 지하층 버튼을 눌렀다. 계기판의 숫자들이 내 눈앞에서 춤을 췄다. 5, 4, 3, 2, 1, 띵.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지수의 익숙한 빨간색 기아 모닝이 큰 쓰레기통 뒤에 숨어 주차되어 있었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2번 깜빡이자 나는 기뻐서 달려갔다. 차 문이 열렸다. 빨리 타. 지수가 극도로 긴장된 얼굴로 재촉했다. 나는 뒷좌석으로 재빨리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지수는 즉시 엑셀을 밟았고 차는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뒤에는 거대한 괴물처럼 우뚝 솟은 하얀 병원 건물이 남았다. 성공이야. 지수가 소리치며 핸들을 세게 쳤다. 내가 그랬잖아. 그 김 여사 따위가 나를 어떻게 당해내겠냐고. 나는 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품에 안겨 여전히 잠든 아들을 보았다. 안도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퍼져나갔지만 두려움은 아직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아직 안심하긴 일러. 서울부터 벗어나야 해.
나는 뒤를 돌아보며 누가 쫓아오지 않는지 계속 살피며 말했다. 우리 차는 출근 시간에 복잡한 거리를 빠져나가 내부 순환로로 향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차 유리를 세차게 때렸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마치 내가 고통스러운 과거를 지우려 애쓰는 것처럼 얼룩진 물자국을 닦아냈다. 고속도로는 한산했고 지수는 속도를 높였다. 속도계 바늘이 시속 80, 90km를 가리켰다. 고층 빌딩들이 점점 뒤로 물러나고 빗속에 잿빛 교회 풍경이 나타났다. 강변북로 타다가 가평 쪽으로 빠질 거야. 지수가 도로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아마 2시간쯤 더 가면 도착할 거야. 걱정 말고 한숨 자. 내가 어떻게 잠을 자. 나는 시계를 보았다. 8시 15분. 지금쯤 김 여사는 화장실에서 나와 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녀는 태준에게 전화할 것이다. 태준은 어떻게 할까? 그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이 서울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나를 찾아낼 것이다. 나는 몸서리를 치며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지수야, 태준 씨가 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어림도 없지. 지수가 비웃었다. 이 차는 먼 사촌 동생한테 빌린 거야. 번호판도 다른 지역 거고. 내 휴대폰은 내가 전원 끄고 유심칩 뽑아서 버리라고 했잖아. 나는 주머니를 더듬었다. 태준이 며칠 전 건네준 새 휴대폰이 그 안에 조용히 있었다. 나는 지시대로 전원을 꺼두었다. 응,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모든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태준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의 늙은 여우였다. 그의 계산과 통제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이다. 차로 30분쯤 달렸을까. 강변북로를 지나 공항 방면으로 빠져나가 가평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규칙적인 엔진 소리와 빗소리만 들리고 있었다. 갑자기 요란한 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댕댕댕. 나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소리는 내 외투 주머니에서 나고 있었다. 태준이 준 그 휴대폰이었다. 서윤아, 내가 유심칩 뽑으라고 했잖아. 지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전원 꺼놨는데 어떻게 울리는 거지? 나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밝게 빛나며 낯선 번호가 떠 있었지만 나는 그게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다. 나는 떨면서 지수를 보았다. 어떡하지? 받지 마. 버려. 당장 창밖으로 던져버려. 지수가 명령했다. 나는 휴대폰을 던지기 위해 차창을 내리려 했지만 손가락이 멈췄다. 내가 받지 않으면 태준은 어떻게 할까?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는 끝까지 찾아낼 것이고 그때는 결과가 더 끔찍할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화면을 쓸어 넘겼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는 조용했다. 내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 침묵이 흘렀다. 나들이는 즐거워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다. 고함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잔인한 냉정함 뿐이었다. 어떻게 알았어? 나는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잊고 더듬거렸다. 그 휴대폰이 그냥 통화만 되는 물건인 줄 알았어. 태준이 나지막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살칼을 긁는 칼날 같았다. 독립적인 위성 추적칩이 내장돼 있어서 안전구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지. 당신이 병원에서 한 발짝 떼는 순간부터 내 컴퓨터로 경고가 왔어. 나는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서의 노름이었다. 나는 탈출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서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뭘 원해? 나는 절망이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장 돌아와. 절대 안 가. 내가 소리쳤다. 당신의 그 감옥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랑 아이는 아주 먼 곳으로 갈 거야. 오른쪽 창밖을 봐.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오른쪽을 보았다. 거대한 검은색 SUV 한 대가 우리 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차창이 내려가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내게 손을 흔들더니 위협적으로 우리 차를 가리켰다. 내 경호원들이야. 당신이 강변북로에 올라탔을 때부터 따라붙었지. 이 비열한 인간. 나는 분해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잘 들어, 서윤 씨. 태준의 목소리가 엄격하고 단호해졌다. 30분 주지. 차 돌려서 돌아와.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당신만 잡아오는 게 아니라 당신 그 친한 친구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지수한테 뭘 어쩌려고. 나는 겁에 질려 물었다. 지수 씨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우리 그룹의 블루문 리조트 프로젝트 맡고 있지. 그 친구가 지금까지 맡은 계약 중에 제일 큰 건이고 몇 년간 공들인 결과물일 텐데 내 전화 한 통이면 그 계약은 즉시 파기될 거야. 지수 씨 회사는 부동산 협회 블랙리스트에 오를 거고 이 서울 땅에서는 영원히 어떤 프로젝트도 맡지 못하게 될 걸. 당신 때문에 친구가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는 꼴을 보고 싶어? 태준의 협박은 청천벽력 같았다. 나는 그가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태준의 권력으로 지수의 작은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안 돼, 태준 씨. 제발, 우리 일에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마. 나는 애원했다. 눈물이 아이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결정은 당신 몫이야. 돌아오든가 아니면 친구가 모든 걸 잃는 걸 지켜보든가. 30분 시작하지. 뚜뚜. 긴 신호음이 통화가 끊겼음을 알렸다. 나는 뜨거운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온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차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다. 지수는 여전히 운전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핸들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그녀도 스피커폰을 통해 모든 것을 들었다. 저 인간 말 듣지 마. 지수가 분노로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냥 협박하는 거야. 그깟 계약 필요 없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네가 그 인간한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지수를 보았다. 굳건하지만 걱정으로 가득 찬 친구의 얼굴을. 나는 지수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나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 희생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 지수는 몇 년간 얼마나 힘들게 피땀 흘려 오늘의 위치에 올랐는가. 그녀의 가족도 그 회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나 때문에 그녀가 모든 것을 잃는다면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안 돼, 지수야.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렇게 이기적일 순 없어. 정말 돌아갈 셈이야. 지수가 경악한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미쳤어? 돌아가면 아이 뺏기는 거라고. 다른 방법이 없어.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강태준은 내 약점을 잡았어. 그는 내가 정에 약하다는 걸 알아. 널 이용해서 날 압박하는 거야. 내가 졌어. 차 돌려줘, 지수야.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제발, 부탁이야. 지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그녀는 핸들을 세게 내리치며 분노에 찬 외침을 터뜨렸다. 아, 이 개자식. 차가 잠시 휘청거리다 속도를 줄였다. 지수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켰다. 그녀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였다.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위한 슬픔과 강한 권력 앞에 무력감 때문에 우는 것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쓸어주었다. 고마워, 지수야. 나 때문에 목숨 걸어줘서. 하지만 이 싸움은 내 거야. 내가 직접 맞서야 해. 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새빨갰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했어. 아니야, 넌 세상 최고의 친구야.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더니 핸들을 돌려 차를 유턴시켰다. 작은 기아 모닝은
왔던 길을 쓸쓸히 되돌아갔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새장이 있는 서울 도심을 향하여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보았다. 비는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다. 잿빛 하늘은 나의 암울한 심정을 비추는 듯했다. 옛날 나와 태준이 가난한 학생이었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 그는 내게 초승달 모양의 값싸는 목걸이를 선물했었다. 나중에 부자 되면 별을 다 따다 줄게. 하지만 지금은 이 달밖에 없어. 가장 어두울 때 널 비춰줄 거야. 그 목걸이는 우리가 이혼하던 날 내가 한강에 던져버렸다. 나는 과거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과거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보다 더 질긴 끈으로 여전히 나를 차매고 있었다. 이제 그는 별을 다 가졌고 돈과 명예를 가졌지만 그는 바로 그것들로 나의 자유의 빛을 꺼버리고 있었다. 다 왔어. 지수의 목소리가 나를 생각의 흐름에서 끌어냈다. 눈앞에는 태준이 문자로 보낸 약속 장소, 병원 후문이 보였다. 우리가 1시간여 전에 도망쳐 나왔던 바로 그곳이었다. 태준의 번쩍이는 검은색 마이바흐가 그곳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2명의 거구의 경호원이 차양 옆에 서서 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우산을 들고 있었다. 지수가 차를 세우자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몸서리를 치며 아이를 감싼 이불을 여몄다. 마이바흐의 뒷문이 열렸다. 태준이 내렸다. 그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타담한 담배를 끼고 있었다. 그는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겨울 연못의 바닥처럼 차갑고 깊었다. 시간 맞춰왔네. 태준이 손목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다. 2분 남았군. 지수가 차에서 뛰쳐나와 태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두 경호원에게 막혔다. 이 나쁜 놈, 짐승만도 못한 놈, 힘없는 여자나 협박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 지수가 소리쳤다. 태준은 지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고 빗속에서 흩어지는 하얀 연기를 내뿜더니 꽁초를 튕겨버렸다. 서윤 씨한테 고마워해야 할 거야. 2분만 늦었어도 당신 회사는 잿더미가 됐을 테니.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손을 내밀며 아이 이리 줘.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아이를 꽉 껴안았다. 안 돼. 당신은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약속했잖아. 아이 이리 줘.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은근한 위협을 담았다. 비 오는데 춥잖아. 애감기 들게 할 셈이야. 당장 차에 타. 나는 잠든 아들과 저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차를 번갈아 보았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다가가 그의 품에 아이를 건넸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들고 빗방울로부터 아이를 보호했다. 그는 아이를 잠시 내려다보고 아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차에 타. 집으로 가자. 지수랑 잠깐 얘기 좀 할게. 필요 없어. 태준이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이제부터 그 친구 만날 필요 없어.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라고 부추기는 그런 친구는 사귈 자격 없어. 당신이 내 친구 관계를 막을 권리는 없어. 권리 있지. 태준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자의 권리. 내 인생을 쥐고 있는 사람의 권리. 차에 타. 그는 나를 뒷좌석으로 가볍게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았다. 나는 차창 너머로 지수가 빗속에서 서럽게 울며 무력하게 내가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가 되었다. 차는 물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움직였다. 차 안은 따뜻했고 고급 가죽 냄새와 태준의 익숙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하지만 나에게 이곳은 영원한 감금 장소로 나를 데려가는 호송차일 뿐이었다. 태준은 옆자리에 앉아 아이를 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꾸짖지도 묻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서웠다. 그것은 곧 시작될 숨막히는 삶을 예고하고 있었다. 차는 20분쯤 달려 한강변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들어섰다. 이곳은 최상류층을 위한 곳으로
보안이 철저해 파리 한 마리도 통과하기 어려웠다. 태주는 나를 최고층으로 데려갔다. 수백 평에 달하는 펜트하우스는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 광활한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내부는 호화롭고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으며 모든 것이 태준이 좋아하는 차가운 회색 톤으로 꾸며져 있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태준이 텅 빈 거실로 들어서며 선언했다.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외롭게 느껴졌다. 집, 여긴 집이 아니야. 황금 세 장이지. 태주는 방 한가운데에 미리 준비된 정교하게 조각된 오크나무 요람의 아이를 눕혔다. 그는 돌아와 넥타이를 풀어 소파에 던졌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당신과 아이가 내 시야 안에만 있으면 돼. 날 언제까지 여기 가둬둘 셈이야? 내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평생, 아니면 아이가 다 클 때까지. 당신이 더 이상 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 생각이 없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태주는 바로 걸어가 독한 술 한 잔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좀 분수를 알았으면 좋겠어. 여기선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가사 도우미, 개인 주치의, 요리사, 신용카드. 원하는 건 뭐든지 단 한 가지는 빼고 내 허락 없이 이 문 밖으로 나가는 것.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난 당신의 유리 진열장 속 인형일 뿐이었네. 당신은 내 아이의 엄마야. 태준이 내 말을 정정했다. 그리고 난 내 아이가 온전한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어. 비록 조각난 가정일지라도 아빠가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가정, 나는 차가운 방을 둘러보고 내게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이걸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랑도 존중도 없이 오직 강요와 통제만 있는 곳을.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사랑. 태준이 돌아섰다. 눈빛이 어두워졌다. 우리한테도 사랑이 있었지, 서윤 씨. 하지만 그걸 버린 건 당신이야. 이혼하자고 한 것도 당신이고.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을 요구하는 거야. 나는 말이 막혔다. 맞다, 이혼을 요구한 것은 나였다. 하지만 그 사랑을 먼저 죽인 것은 누구였던가? 그만 다투자. 태준이 지친 듯 손을 저었다. 들어가서 쉬어. 당신 침실은 오른쪽. 아이 방은 바로 옆이야. 김 여사님이 곧 아기 돌보러 오실 거야. 김 여사? 그 여자 아직도 당신 밑에서 일해? 물론이지. 그냥 가벼운 복통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직원들을 전부 바꿨어. 다시는 당신이나 당신 친구한테 돈 받고 배신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하지.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서재 쪽으로 걸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유리창 밖을 보았다. 아래의 한강은 빗속에서 잿빛이었다. 파도가 정처 없이 기рем을 때렸다. 나는 밀리고 부딪히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저 파도와 내가 같다고 느꼈다. 나는 내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방은 넓고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며 침대는 푹신했다. 하지만 이 호화로움은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나는 욕실 문을 열고 세수를 하러 들어갔다. 차가운 물줄기가 나를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길 바라며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욕실 벽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유리 액자에 담긴 작은 유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그림은 햇살 아래 눈부신 해바라기 밭을 그린 것이었다. 노란 꽃잎들이 빛을 향해 뻗어나가며 생명력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나의 미대 시절 첫 작품이었다. 풋내기 시절의 그림이라 붓터치는 서툴고 색감도 고르지 않았다. 나는 실패작이라 생각해서 버리려 했지만 태준이 간직하겠다고 했다. 그날 그는 그림을 손에 들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난 이게 좋아. 당신을 닮았어. 항상 태양을 향해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꽃처럼 강하고 눈부시게 살아야 해. 나는 그가 깨진 결혼 생활의 다른 기념품들과 함께 이 그림도 오래전에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먼지 쌓인 창고 어딘가에 처박아 두었을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그것을 걸어두고 보물처럼 소중하게 액자에 넣어 보호하고 있었다. 내 손이 떨리며 차가운 유리 표면을 만졌다. 왜 그는 부부의 정을 버렸으면서 이 값싼 기념품은 간직하고 있는 걸까? 왜 그는 나를 잔인하게 대하고 감금하면서도 과거의 나에 속한 것들은 소중히 여기는 걸까? 심장이 아프게 쿵 내려앉았다. 아마도 저 차갑고 잔인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대학 캠퍼스 처마 밑에서 나와 함께 비를 피했던 그 시절 소년의 모습이 아주 조금은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작은 불씨가 이 얼음장 같은 가정을 데우기에 충분할까? 아니면 그저 이 혹독한 현실에 대한 쓰라린 아이러니일 뿐일까? 나는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눈물이 조용히 세면대 위로 떨어졌다. 해바라기는 항상 태양을 향하지만 나의 태양은 오래전에 졌다. 이제 나는 이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인공조명에 의지해 살아가는 유리 세 장 속에 갇힌 시든 꽃일 뿐이었다. 어둠이 내리고 펜트하우스의 불빛이 화려하게 켜졌다. 바깥의 칠흑 같은 어둠과 대조적이었다. 태준이 저녁 식사 시간이라며 내 방 문을 두드렸다.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를 돌볼 힘을 비축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식당으로 나갔다. 넓은 식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태준이 주방에 서서 국자로 국을 뜨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재킷을 벗고 얇은 실내용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 모습은 권위 있는 대표이사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앉아 태준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오늘 요리사님이 일찍 퇴근해서 내가 당신 주려고 연자육 갈비탕 다시 데웠어. 나는 자리에 앉아 내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그릇을 보았다. 그런 연기할 필요 없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우린 신혼부부가 아니잖아. 연기 아니야. 태준이 내 앞에 탕그릇을 내려놓고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그냥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가 같이 밥 먹은 지 오래됐잖아. 마지막으로 같이 밥 먹은 게 언제였더라. 내가 비꼬았다. 아, 생각났다. 당신이 식탁 위에 이혼 서류 던지면서 내 소박한 밥상이 지긋지긋하다고 했던 그날이었지. 태준은 움찔했다. 그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낮고 슬프게 가라앉았다. 내가 당신한테 상처 주는 말 많이 한 거 알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나는 비웃었다. 그 말이 내 마음의 흉터를 지워줘? 잃어버린 내 청춘을 되돌려주냐고. 먹어. 국 씻겠다. 태주는 내 질문을 피하며 갈비 한 점을 내 그릇에 덜어주었다. 아이한테 젖 물리려면 잘 먹어야지.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만 나는 마치 지푸라기를 씹는 것 같았다. 숨막히는 공기가 가슴을 짓눌렀다. 식사가 끝나고 태주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내게 건넸다. 그는 알 수 없는 깊은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다시는 사라지지 마. 제발. 태준의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멈칫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아닌 희미한 간청이 담겨 있었다. 그럼 날 언제까지 가둬둘 건데? 아이가 다 클 때까지. 내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되물었다. 모르겠어. 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눈빛이 먼 곳을 향했다. 내가 아는 건 다시는 당신과 아이를 잃는 그 기분을 견딜 수 없다는 것뿐이야. 오늘 아침 텅 빈 병실을 봤을 때 심장이 쉬는 것 같았어. 두려웠다고, 서윤 씨.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 나는 침묵했다. 그의 말에 담긴 진심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또 다른 달콤한 함정일까 봐 두려웠다. 피곤해. 방에 들어갈게. 나는 일어나
넓은 식탁에 홀로 앉아 있는 태준을 남겨두고 돌아섰다. 그의 외로운 뒷모습이 번쩍이는 바닥 위로 길게 늘어졌다. 다음 날 태준은 일찍 출근했다. 그는 김 여사와 경호원들에게 나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아파트에 갇혀 아이 곁을 맴돌거나 유리벽 안을 서성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책이라도 읽으려고 태준의 서재에 들어갔다. 서재는 넓었고 수천 권의 책이 꽂혀 있었다. 나는 책등을 훑으며 고전 소설 한 권을 골랐다. 책을 빼내다가 우연히 책장의 작은 스위치를 건드렸다. 딸깍 소리와 함께 옆에 나무 벽면이 미끄러지며 현대적인 벽 금고가 나타났다. 나는 호기심에 금고를 보았다. 전자식 잠금 장치였다. 그냥 가려 했지만 이상한 충동의 발길이 멈췄다. 비밀번호가 뭘까? 태준의 생일을 입력해봤다. 오류, 우리의 결혼기념일. 오류, 도토리의 생일. 오류, 나는 잠시 멍하니 서서 기억을 더듬었다.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미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그날, 10월 17일. 나는 떨면서 숫자 1, 0, 1, 7을 눌렀다. 삑, 녹색 불이 들어오며 금고 문이 열렸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그가 아직도 그날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다고. 나조차 거의 잊어버린 그날을 저 무심한 남자는 아직도 기억하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금고 안에는 돈이나 보석은 없었다. 서류철 몇 개와 작은 벨벳 상자 하나뿐이었다. 나는 벨벳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초승달 모양의 은 목걸이가 있었다. 우리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내가 한강에 던져버렸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흠집 하나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떻게 이걸 다시 찾았을까? 그 넓은 한강에서 잠수부라도 고용해서 찾았단 말인가? 내가 버린 값싼 물건 하나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 나는 목걸이를 들어 올렸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살칼에 전해졌지만 마음속은 뜨거웠다. 눈물이 솟았다. 그는 내 감정을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 나는 목걸이를 내려놓고 옆에 서류철을 들어보았다. 그것은 강하준 후원 신탁 기금이라는 이름의 신탁 설립 서류였다. 기금 액수는 3천억 원. 설립일은 어제였다. 그가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직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3천억. 평생 꿈도 꿔보지 못할 거액이었다. 그는 아들을 되찾자마자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었다. 서류철 사이에는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태준의 힘있고 단호한 필체였다. 아들 하준에게 네 존재를 더 일찍 알지 못해 미안하다. 남은 평생을 너에게 보상하며 살겠다. 이 돈은 네가 가장 튼튼한 미래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아빠는 너에게 세상 최고의 것들을 모두 줄 것이다. 예전에 아빠가 피땀 흘려 얻어야 했던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 아들. 아빠가. 나는 그 글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진심이었다. 그의 후회도 진심이었다. 하지만 내 가슴을 찌르는 한 가지가 있었다. 강하준이라는 이름. 그는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그는 아이가 당연히 자신의 성을 따르고 자신이 선택한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에 나는 그저 아이를 낳은 사람일 뿐, 결정권은 가장이자 경제권을 쥔 그에게 있었다. 나는 소외감을 느꼈다. 그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 해도 그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 대를 이을 후계자로 여겼고 나는 물질적 지원으로 보상받는 대리모일 뿐이었다. 나는 금고를 닫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방금 전의 감동은 금세 차가운 소외감으로 바뀌었다. 나는 우리 사이의 삶의 가치관에 대한 깊은 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돈으로 사랑을 표현했고 나는 존중을 원했다. 그날 오후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의 얼굴은 환했고 손에는 유전자 검사센터 로고가 찍힌 큰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윤 씨, 이리 와봐. 태준이 문으로 들어서며 크게 불렀다. 나는 아이를 재우고 조심스럽게 요람에 눕힌 뒤 나갔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 DNA 검사 결과야. 태준이 봉투를 높이 들어 보였다. 눈이 빛났다. 99.99% 부자 관계.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 도토리는 내 친아들이고 우리 강씨 가문의 장손이야. 나는 그를 보았다. 마음이 씁쓸했다. 처음부터 말했잖아. 못 믿겠으면 확인해보라고. 이제 만족해. 만족해. 태준이 웃으며 다가와 나를 와락 껴안았다. 고마워, 서윤 씨. 이렇게 멋진 아들을 낳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두 사람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물러섰다. 착각하지 마. DNA 검사 결과는 당신이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것만 증명할 뿐이야. 당신이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고. 태준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나를 보았다. 표정이 굳어졌다. 아직도 그렇게 날 미워하는 거야. 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파혼했고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고 아이를 위해 기금까지 만들었어. 뭘 더 바라는 건데? 나는 당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게 아이 얼굴에 돈을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길 바라. 나는 폭발하며 소리쳤다. 아버지는 한밤중에 일어나 분유를 타주고 아이가 열이 나면 밤새도록 물수건을 갈아주고 아이의 첫걸음을 지켜보는 사람이야. 당신은 할 수 있어? 아니면 또 해외 파트너랑 회의하느라 바쁘겠지. 아니면 또 아이를 산후도우미한테 맡기고 장기 출장이나 가겠지. 아이를 먹여 살리려면 일을 해야 하잖아. 태준이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이 풍족한 삶을 누가 만들어줬는데. 나야. 내가 밤낮으로 일하지 않았으면 아이가 이런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럼 당신 돈이나 끌어안고 살아. 나는 문을 가리켰다. 당신이 유진 씨랑 파혼한 건 날 사랑해서도 아니고 아이가 불쌍해서도 아니야. 단지 남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대를 이을 후계자가 필요했을 뿐이야. 당신은 지독히 이기적이야. 강태준, 닥쳐. 태준이 손을 들었다. 나를 때리려다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도전적으로 말했다. 쳐봐. 당신 본성이 어떤지 똑똑히 보게. 태준은 손을 내리고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돌아서서 벽을 세게 쳤다. 쾅. 그래, 네 말이 맞아. 나 이기적이고 야심만만해.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그리고 절대로 아이를 내 곁에서 떠나게 하지 않을 거야.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격렬한 다툼 끝에 집안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가라앉았다. 태주는 소파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나는 침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둘 다 완전히 지쳐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나는 양육권 싸움에서 태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돈과 권력,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다. 법정에 가면 나는 분명히 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아이가 부모의 다툼과 증오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해결책이 필요했다. 고통스럽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이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었다. 나는 거실로 나갔다. 태준이 지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얘기 좀 해. 내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봐. 제안이 있어. 거래라고 할까? 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거래? 당신이 아이를 원한다는 거 알아. 그리고 내가 당신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도. 그래서 내가 양보할게. 나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다. 양육권 포기 각서에 서명할게. 모든 친권을 당신에게 넘기겠어.
태주는 아연실색했다. 그는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진심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그의 말을 잘랐다. 조건은 아이가 만 3살이 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거야. 이 3년 동안 당신은 모든 걸 지원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육아 방식에 간섭하면 안 돼. 당신은 그저 아이와 놀아주고 사랑해주는 아빠의 역할만 하는 거야. 절대로 아이를 나에게서 떼어놓으면 안 돼. 왜 3년이지? 태준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인생의 첫 3년이 아이의 인성과 정서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나는 내 아이가 온전한 정서적 기반을 갖길 바라. 엄마 젖을 먹고 엄마 품에 안겨서 가장 연약한 시절에 엄마의 사랑이 부족하게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3년 뒤에는 3년 뒤 아이의 3번째 생일날 나는 떠날 거야. 나는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다. 아주 멀리 갈 거야. 당신과 아이의 인생에서 사라질 거라고. 그때쯤이면 아이도 튼튼해지고 어린이집도 다닐 테니 당신이 더 잘 돌볼 수 있겠지. 나는 더 이상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게. 당신도 나를 찾으면 안 돼. 태주는 침묵했다. 그는 내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내가 스스로에게 이토록 잔인한 제안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아이를 버리겠다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거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차라리 한번 아프고 떠날래. 아이가 권력 있는 아빠 곁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갖는 게 이 끝없는 싸움에 아이를 끌어들이는 것보다 나아. 난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믿을 용기도 당신 가족과 싸울 힘도 없어.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오랫동안 생각했다. 좋아. 마침내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거래 받아들이지. 3년. 우리에게는 3년이 있어. 태주는 동의했다. 계약은 말로 이루어졌지만 그 무게는 법적 문서보다 더 무거웠다. 나는 등을 돌려 침실로 향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나는 방금 내 심장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3년. 나에게는 아이를 안고 아이의 냄새를 맡고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1095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 후 나는 남이 될 것이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도토리는 깨어나 요람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손발을 마구 버둥거렸다. 나를 보자 아이가 활짝 웃었다. 그 순진무구한 미소에 가슴이 미어졌다. 아가, 나는 아이를 들어 올려 품에 꼭 껴안았다. 아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나의 울음소리는 방음벽에 막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다. 거실 밖에서는 태준이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아 어둠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붉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타올랐다 쓰러졌다. 그는 이겼다. 그는 아들을 얻었고 앞으로 3년간 나의 복종을 얻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자신의 모든 목적을 달성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이토록 텅 비어 있을까? 그는 굳게 닫힌 침실 문을 바라보았다. 문틈으로 수면 등의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이 이 넓고 차가운 집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는 이성적으로는 이겼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람을 붙잡았지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마음은 영원히 잃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가엾게 여겨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떠날 날을 정해두었다. 이 펜트하우스의 등불은 단 3년만 켜질 것이다. 그것은 조각난 가족, 아이를 위해 만들어진 행복이라는 연극을 비출 것이다. 태주는 담배를 비벼 껐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 남자의 눈가에서 조용히 흘러내렸다. 어쩌면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른다.